책방식인 김남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쑥스럽네요, 굉장히. 네,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강연인데요. 지금 요책의 저자님을 모시고 뜨인돌 출판사와 지금 시호책방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강연입니다. 기억으로만 되살아나는 치유되지 않는 4월이라는 이름의 병은 그렇게 계절이 돌아오듯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우리 연배가 아주 어리지는 않기 때문에 로마나 한 번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피에타를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25살이 채 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조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피에타 조각 중에 가장 찬사를 받는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 저자의 이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은 없는데, 이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 상에 이렇게 이 주름을 잡고 있는 블라우스를 가슴 사이로 지나가는데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제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서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죠. 여기서 굉장히 슬픔, 아픔 이런 것들,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만인을 위해서 죽은 거에 그런 의미들을 담아야 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물리적으로, 죄송합니다, 비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 비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예수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자고, 보통 기준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는 평균 키도 좀 크고 한데, 지금 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과하게, 크게,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미적 충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이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피에타를 만들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이 피에타 론다니니는 아마 생소할 거예요. 밀라노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밀라노에 있는데, 그 피에타 론다니니는 원래 로마에 있는 궁의 이름인데, 거기 있다가 밀라노시에 기증됐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증이 됐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는 여러 번 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말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베드로 성당의 돔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그리고 이제 캄피돌리오라고 하는 광장을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이게 말년에 작업을 많이 못했다라고,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지도 선생이셨던 박사 지도 선생이셨던 우리 오톨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완성된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아픔을 정확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부재 자체, 그 미완성의 자체로 완성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어떤 방식들이 이게 이 15세기 작품인데, 그때도 이 조각가의 치열했던 생각, 초년이었을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만들려 했던 노력,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제 완전히 그 상반되는 그런 작품을 내놓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죠, 이 피에타 론다니가. 근데 그 제가 이 론다니를 사실은 가져와서 설명드릴 때는 제 이 주제하고는 살짝 맞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우간 피에타라고 하는 게 이 예수,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아들, 엄마가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을 개인화하지 않고 이걸 사회화, 국가화 시켜서 종교화 시킨 그를 표현해냈다고 그런다면, 이 자기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같은 삶들을 이제 스케치하고 조각하는 콜비치의 피에타가 조금 더 현실감에 와닿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게테 콜비츠가 죽은 아들을 껴안고 있는 이 그림인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의 심정까지 담아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그림인 거고요. 제가 다시 위로 가서 이 조각은 콜비츠가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조각을 이 하케가 4배 크게 만들어서 옛날에 그 궁의 경비실, 경비 건물로 썼던 곳에다가 전시를 하게 돼요. 반전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자, 여기에 그에 못지않는 피에타가 있다. 정말 이 피부에 와닿는 피에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피에타가 아니고 내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거룩함을 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거친 바람이 부는 눈보라 속에 그 거친 오름을 올라가는 20대 엄마가 2살 배기 애를 안고 그 토벌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총에 맞고 이제 죽은 걸 나중에 얼어 있는 걸 발견해서, 행인이 발견해서 그걸 이렇게 조각으로 남겼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더 위대한 피에타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피에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미켈란젤로의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여전히 찬사를 받고 있는 그 피에타로 자연스럽게 도식화되는데, 동일화 시켜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 피에타라고 하는 거는 내 아들, 내 새끼가 죽은 거에 대한 내 어미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더 의미심장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콜비츠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그 이외의 작가들의 비에타보다 이 비에타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다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그 4.16과 관련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건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시면 하시지요. 너무 이게 숙연한 분위기가 돼서 그 엄혹한 시대를 살 때의 그 엄혹한 분위기가 주는, 그래서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이 슬픔을 기억하거나 아픔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주는 무거운 공간감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고 그렇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친숙하게, 그래서 그런 무거웠던 감정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일상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서 좀 분위기를,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어야만 하는 아까 그거가 상징적이긴 한데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4.3 평화공원을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찾거든요. 근데 딱 두 군데를, 세 군데죠. 세 군데를 찾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조형물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주 전시관이 있고 이쪽 편에 이제 비설이 있고 저쪽 위쪽 편에 보면 잘 안 가는데 그 행방불명 표인석이라고 해서, 표석이라고 해서 비석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 세 군데를 제가 주로 이제 가는데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기념 조형물하고 공간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갈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행방불명 표인석 보면 이게 진짜 공동묘지처럼 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뭐 압도되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마음이 이제 우리 이 양반가에, 옛날 조선의 양반가에 가면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나 부모님들 위패를 모셔놓고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조문도 하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특별히 최근에 굉장히 그 공간을 분리를 시켜서 혐오 시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어떤 부정적인 의미만 담기면 혐오 시설로 이렇게 치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뭔가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만들려고 해도 반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서대문 이 서대문 독립공원 쪽에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도 숭고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독립후손과 후손분들의 모임에서 막 반대하고, 안산에 지금까지도 4.16 생명안전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납골당을 지을 수 없다. 집값 떨어진다. 왜 우리 동네에 이걸 하려고 하냐. 이런 집회나 시위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기류가 이미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자주 가고 아이와 가고 친구와 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재래의 공간이 아니고 일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공간의 기념 공간의 기억 공간의 목적이 목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축가로서는 그런 엄습주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 예를 지금 그 얘기는 그 후반부에 제일 마지막 부에 나오긴 합니다. 유럽에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 베를린 거의 심장부죠. 국회 의회의사당이 있고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브란덴브레이크 게이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있어요. 그 일종의 우리로 치면 광장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좀 더 그 기념비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뭔가 조각화된 광장, 조각공원 같은 그거는 그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4.16 때 제가 앞서 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참 동안 세월호가 인양이 못 되고 있다가 그 세월호가 2017년인가요? 예, 제가 간 게 2017년 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17년 3월 어떤 중순인가 그때 인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양 시작을 하고 이걸 어디다 둘 것인가 평목항에다가는 거리가 좀 있고 가까운 이제 그 목포 신항에다가 가지고 왔는데 가서 이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세울 수는 없고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 해는 넘어가고 이 세월호는 누워 있고 묘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작년에 책이 나오기 직전에 방문했던 때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거기에 목포 신항에 그 전시관이 그러니까 그 전시관은 뭐 이렇게 잘 꾸려진 전시관은 아니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에 어떤 이 정보를 담아난 공간이 있고 요 철책으로 그 노란 리본들이 쫙 있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고 아직 찾지 못한 시신 5분들을 찾기를 기원하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요. 마침 날씨도 안 좋고 빨리 해가 저물렀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렇게 근사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왜 구하지 않았니? 라는 구호가 더 또렷하게 와닿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한 번씩 올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여러 번 오면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게요. 감각이 무뎌지고 오히려 항상 뭔가의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빈도를 높이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도 그 빈도가 높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그러니까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이 앞에 있었었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가보면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어서 거의 그 일본 대사관이 공사 중이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데, 그 전에는 이 우리나라 경찰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경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 대사관을 경비해요. 그래서 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 인물로 보고 어디서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굉장히 야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기념관을 서대문 쪽에 독립공원 쪽에 모시려고 했다가 거기 못하고 굉장히 외지에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자연스럽게 왕래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또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는 주택가에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물론 학생들이 이제 교육 차원에서 많이 가요. 근데 일반 시민들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나다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물론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은 전혀 갈 일이 없잖아요.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죠. 제가 팽목항을 갔다가 넘어올 때 이것도 2017년 때입니다. 인양되고 난 다음에 그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안치가 되고 제가 팽목항을 갔다 와서 넘어오면서 기억의 숲을 방문을 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여기는 못 왔어요. 여기는 이제 조만간에 가야 될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지금 그 기억의 벽 옆으로 그 마른 가지들이 있는 나무 하나가 희생된 분들의 이름이 달려 있는 일종의 기억하기 위한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나무들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기억의 벽이고요. 여기를 찾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기억의 숲 김관홍 잠수사가 모셔져 있는, 위에는 아니지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 때문에 또 유독 고집스럽게 찾았습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 민간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모멸감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억의 숲이 세월호에 가라앉은 돌아오지 못한 부재의 존재를 기억하는 이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긴 맞는데,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조차도 법정에 세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희생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이 공간에 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김관홍 잠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세월호가 처음에 침몰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시청에 추모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저쪽 공간에 이렇게 노란 벽으로 리본을 사용했던, 그러니까 서울 광장에서 사용했던 리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간을 마련했었죠. 근데 공간이 보셨던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차가워요. 그렇게 하고 이쪽 창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만 이렇게 노란 빛으로 공간이 물들어서 좀 따뜻한 감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바꾸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서 2년 후에 재단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2021년에 이 세월호 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업 공간이 광화문 광장 공사 때문에 시의회 앞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죠. 물론 그 사이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런 시에서 이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의회로 왔고, 최근에 얘도 시의회에서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철거해라 는 요구 압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올해 들어서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겠구나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16과 관련한 이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고, 그게 실제로 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4.16 재단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석, 재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거나 가입하거나 해서 조그만한 힘을 보태는 게 머리에서 손끝으로 나가는 실천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4.3과 4.16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서점 이어서 제가 감히 글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짧게 이미지 몇 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 공간이든 재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실제를 담아낼 수 없는 결여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재한 질서는 실제와 다르게 재구성되어 확립된 것입니다. 비극적 결말의 참사는 동일성을 띤 형태로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하지 못한 이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온전히 기억될 수도 없는 재현 불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참상은 생존자와 현장에 의해 증언되고 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실에서 죽어간 이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요. 4.3 사건, 성수대교 붕괴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4.16 참사, 이태원 참사의 실제와 참상에 관한 것들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은 이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한강 속에서 차디차게 죽어간 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닫힌 전철 속의 화마에 몸이 녹아내리고 DNA조차 찾기 힘들게 불탄 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끝내 구조하지 못하고 가라앉은 아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인파의 압력에 의해 숨이 막혀 생활하지 못한 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온전한 증언도 고발도 동일성의 재현도 불가능합니다. 생존자의 증언은 단편적 재구성일 뿐 실제의 증언도 그날의 참상을 온전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아비규환 속 15개의 죽음, 158개의 죽음, 158명의 희생자가 빠진 4차원적인 형상에 대한 2차원적인 단면을 인지한 목격자에 의한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정언의 구성들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우리는 왜 재난을 온전히 증언할 수도 재현할 수도 없는데 부단히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붓고 공간과 돈을 들여 조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내외 비극적인 참상의 재현적 기억 공간은 부정성을 기초로 복합적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삼아 생환자의 증언과 기록에 의한 실제의 단편적 기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예컨대 예술은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의 참성을 드러내도록 요구받아 성실히 이를 실천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산재에 있는 기념비적인 공간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책무의 영역이 예술의 영역에 빚을 진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술만이 가진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성, 추함, 폐륜, 극악 무도함 등을 드러내는 예술의 탈신미화와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조해낸 질서의 형태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참상의 실제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다루는 예술이 아름답지 않음을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화가 어떤 방식이로든 아름다움의 형태를 통해서 평범함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간성을 파괴한 그들의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일한 맥락에서 어떻게 이 범죄의 극악무도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아이젠만이 유럽에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를 설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런 예술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역할과 목적을 비껴 현대 예술은 추상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화의 영역과 그 경계를 넘어 예술이 가진 힘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현대 예술의 추상적 형태 언어, 곧 추상적 시각 예술은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문명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모색하는 데 있어 이를 능가할 만한 매체가 없습니다. 하버마스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참상의 실제와 간극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재현적 공간은 예술적 개입을 통해 동일성으로 재현할 수 없는 곳에서 비유사성을 통해 실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심지어 재현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통해 실제에 더욱 다가갈 수도 있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술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추상예술이 드러내는 형상은 현실을 대상 또는 배경으로 삼지만 이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을 창조해냅니다.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성된 이 형상은 어떠한 주체에 의해 소위 권력을 쥔 정치 세력의 강제, 강압 또는 폭압에 의하지 않고 실제와 재현 사이의 간극에서 특수성과 독창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 참상과 실상을 넘어 사유의 세계를 창조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국에는 조성하여 만나게 될 기억 공간은 생활과 현실의 요소들로만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의 실제를 예술의 형상을 통해 가늠하고 당시의 참상에 다가가고 돌아오지 못한 일을 기억하여 추모하고 이를 일상화하여 권력을 쥔 정치 세력에 경고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의 세계에 관한 사유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곳일 겁니다. 시각적 상징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왜 기억 공간에 집착하고 기억 공간을 조성하려는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이론을 기초로 우리 시대에 가장 알맞은 기억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추모기일에 맞춰 연중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의식적인 제례의 공간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돌아올 수 없는 일을 설파하고 기억하고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위패나 표석, 비석이 놓인 유적 중심의 공간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마주하고 가까이서 기억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힘을 빌려 일상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가장 좋은 기억 공간의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의 추념, 하늘공관, 안국역, 국외에서는 독일 베벨광장의 분서기억 도서관, 기억의 빈 공간, 유럽에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관계인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특유의 질서가 내재된 형태로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고 점유 및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 관광객의 공간이자 여행자의 공간들입니다. 자, 그러한 공간들 중에 일상의 공간, 일상의 추념, 좌측 위에 있는 기념비가 일상의 추념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전과 좀 다른 게 이 그 양재 시민의 숲에 가면 거기에 우리 칼기 폭파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거기에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 기념비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만든, 그러니까 이 기념비가 죽음을 1차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희생당한 그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유하게끔 만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상적이거나 은유적인 공간 형태들이 최근에 온전하게 재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거나 추모하거나 하는 공간을 조성할 때에 적합한 언어로서 생각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과 유사한 이것을 볼 때 제가 자연스럽게 연상했던 건데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를린 박물관이었는데 홀로코스트가 있고 난 다음에 베를린 박물관에 또 다른 박물관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요.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짓밟았는지, 학살했는지에 대한 전시관이죠. 그 외부에 이 추방의 정원이라고 하는 비석 같은 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 공간을 보면서 밑으로 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이 핍박받은 그런 굴곡진 역사를 본다고 하면,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띄어서, 물론 추방되어 있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정원, 공간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아래로, 지하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솟구치게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희망을 놓지 않는 걸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2019년도에 오픈한 예전에는 서소문 공원이었죠. 그래서 서소문 성지공원 이름이 한 차례 바뀌고, 그리고 그 아래에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관람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쭉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공간이 이 하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상을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가야만 만나는 공간은 아닌데 딱 가면 그냥 느낌이 와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여기 침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 형상이 있는데 이 순교하신 44인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간에 이 순교성인 이 44인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딱 들어가서 사각으로 만들어진 그 하늘 공간 안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의 그 공간감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느끼면 그 공간감을 체험하면 훨씬 더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뭔가 이게 한정적으로만 보실 수 느낄 것 같아서 안 가셨더라고 하면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안국역입니다. 제가 이 책에도 그 강우규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박경수 실장님께서 강우규가 뭐 조상이냐 아니면 친척이냐 이렇게 앞에 책에서도 하고 실고 이 책에서 왜 이렇게 실냐 했는데 그때 당시 65세 백발 노인이거든요. 혹시 지금의 65세하고 그때 1919년에 65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폭탄을 들고 와갖고 지금 그 서울역 앞에서 이거는 청년도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물론 그 서대문 역사 박물관에도 강우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세시도 있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안국역에 우리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 안국역을 그 임시정부 기념역으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강우규를 만나는 거죠. 물론 백범균고가 있습니다. 강우규를 만나고 거기 그 유명한 사세시가 또 여기에 딱 박혀 있으니까 제가 그 전에 이미 강우규를 알았는데, 그리고 이분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국역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남다르게 기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두대 위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물론 사세시라고 해서 그 밑에 한자로 돼 있어요. 원래는 뜻을 그렇게 해서 풀이해서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안국역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베를린에 다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박경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럽에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 홀로코스트 기념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축구장 2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추상화된 묘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4.3 평화공원에 가면 행방불명 표인석이라고 해서 그 표석이 비석이 있잖아요. 쫙 비석 형태를 갖추고 이름이 쫙 있잖아요. 여기에는 1m, 2.4m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크기의 엄청난 크기,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광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그 안치하는 그 광 같은 크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것에서부터 4m가 넘는 것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조각공원처럼 보여요. 뭐 독일이라고 해서 역사가 이 철학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역사, 철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이 암만 발전했어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라 전 지역에 뭐 기념비들을 굉장히 많이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드는데 논쟁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지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사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가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여기 광장이고 이쪽으로 파리제 광장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베베르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다 대사관 아주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까 시민들이 이쪽은 이제 주택가예요. 여기 이제 운동 시설들이 있고 다 주택가고 이 시민들이 여기 다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도시의 광장, 공원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티어가르텐이라고 해서 우리 창덕궁 뒤쪽에 후원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금원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념비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소개를 하면 여기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만 학살된 게 아니고 성소수자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학살됐거든요. 여기 물론 집시를 위한 기념비도 있고 여기 이제 희생된 동성애자를 위한 또 기념비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게 이런 흔적들이 보이죠? 산책로예요. 산책로. 여기에 산책하다가 딱 마주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걸 한번 실패했죠. 우리 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광화문 광장이 아니었음에도 한쪽으로 밀려났죠. 근데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4.16 생명안전공원은 안산시의 화랑공원 아주 큰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시작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설계안은 당첨이 됐는데 1등안이 당첨이 됐고 설명도 했어요. 건축가가 이건 이런 공간이고 이렇게 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 만들기. 근데 이제 첫 삽을 아직 안 떴었을 겁니다. 자, 이 공간은 네. 네. 대서시는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2017년, 8년, 9년 요때에 굉장히 많이 강연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슈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의원들이 이게 선출직이잖아요. 그 여론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강연에 제가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반대를 하더라. 이게 맞는 거냐 했었을 때 듣는 청중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사자는 이제 반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산시의 여론이 그닥 좋지 않은 거는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시에서 행정적인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그 시장에 나와서 2025년까지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지지분단이 되고 있으니까 2025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기대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분서입니다. 분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이에요. 그 지하로 1m 1m에서 봐서 텅 빈 서가 베벨광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광장에 이렇게 분서를 동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안에 텅 빈 그 공간인데 사람의 얼굴들 형상을 하고 있는 두꺼운 철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해놔요. 그러면 이제 걸으면 이게 20m가 넘는 이게 공간에 노출 콘크리트 공간에 이게 막 부딪히면서 나는 쇳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쇳소리 옮길 때마다 막 타고 이게 우리 그 가구가 없는 집에 가면 이게 잔향이 막 쳐서 울리잖아요. 동굴에 가면 울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굉장히 썸뜻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공간들이 베를린 시내에서 그닥 멀지 않고요. 이렇게 이 시민들은 물론 여기 찾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여행자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이런 공간을 박물관으로 공식적으로 만들고 오픈을 해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앞에 오픈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 비해 빈도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극적인 면에서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이 시각적인 거, 뭐 공감적인, 감각적인 것 모든 그러니까 촉각적인 것까지 해서 그냥 아주 짜릿짜릿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희생당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리를 놔준다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공간이고 한번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 광장에 가면 이것만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묘비로 조성된 것만은 아니고 요 안에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공간에 밑에 전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이 공간을 자기 아버지, 자기 그 아들, 자기 삼촌, 죄송합니다. 아들은 아니고 삼촌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왜냐하면 유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침 무덤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찾아온다고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기억 공간을 왜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유족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어야 되긴 하지만서도 그것이 주는 정치 권력, 시민 권력에도 반향을 일으키게끔 하면서 그게 일상 삶 속에 들어와 줘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이제
질의응답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시간은 넉넉한가요? 제가 너무 그 말투가 느려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많이 늦었을 텐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면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우리가 보통 건축가 이러면 살 집이나 아니면 건물에 관심이 있고 어쨌든 그런 걸 하시는데 이렇게 기업 공간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첫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제일 처음에 그게 이제 계기가 되긴 했어요. 4.16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남영동 대공무진을 아는 분들과 답사를 하게 된 때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이 김수근이 설계를 했는데 그 양력에 김수근이 한 작품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일기독사회문화원에 계셨던 우리 그 원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와중에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까요? 선의 희귀성,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김수근이 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본 어떤 그 악마적인 그런 공간들과 상반되는 또 경동교회가 있고 다른 공간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건 굉장히 좋겠다, 의미 있겠다. 그 전에 작업한 사람들 많지 않고 그리고 다크투어리즈 소위 흑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들도 조명해서 흑역사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훈적인 공간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4월 16일에 가셨던 공간 자체가 상당히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는 사람들께 공포를 느끼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나서는 계단을 올라가서 실제로 가보신 입구는 어떤가요? 그게 김수근이 즐겨 쓰는 건축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나선으로 된 계단은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7층으로. 근데 그때 그 공간이 나선형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나선형 공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처음에 5층짜리 그 건물 원래 건물은 그거는 없었는데 근데 동선은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보는 직원들의 이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동선 따로 있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기 혐의자 취조 당하는 사람 끌려오는 분들 이게 잡혀오는 사람들 동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이게 마주치지 못하게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나선으로 만들어진 공간 때문에 어떤 그 시각적인 반영 감각도 잃고
그다음에 여기가 몇 층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덧입혀진 얘기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게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었을 때도 비인간적인 공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창이 있는데 이를테면 투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 공간은 고문 받다가 나가고 싶은데 탈옥을 할 수 공간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복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주택 공간하고 사무 공간하고 그 복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바닥 면적의 한 10% 정도는 환기를 위해서, 그리고 채광을 위해서 창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바닥이 10제곱 스퀘어미터라고 하면 적어도 1스퀘어미터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창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 고문하다가 비명 소리도 새어 나갈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의문이에요. 보통 이 고문 시설은 지하로 만들거든요.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에 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고문하는 데는 다 지하로 돼 있어요. 그래야만 얘가 고문받다가 탈출도 못하고 소리도 안 새어나가고, 위층이었으면 뛰어내려서 자살이나 이 탈옥도 못하니까, 가장 적합한 것은 지하 공간에서 취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데, 김수근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은 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층에 세로로 길게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베이 창이라고 해서 돌출되게끔 한 창들과 굉장히 이게 조형성이 예쁘게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과감하게 지하에 고문 공간을 만드는 대신에 꼭대기층에다가 고문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을 보면은 창을 이렇게 좁아요. 근데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원래부터 건물의 위에 올린 건데, 이 좁게 만든 창문들의 이 가로세로 비례라든지 조형성이 이 전체 건물의 애초 비례나 조형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리게끔 하는, 이런 고문 전용 공간을 만들면서도 그런 건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고문실과 고문실 사이가 서로 마주차게 문을 엇갈려 놓는다든지, 옆방의 비명 소리가 그 옆방으로 잘 전달되게끔 어떤 내부 소재를, 방어 소재를 쓴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을 단지 지어놓은 공간을 고문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 김남기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건축하면 이제 건물 이런 걸 가는 걸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책에는 이런 대공분식이라든지 경동교회, 그 전쟁과 여생공 건물과 서대문의 무성부대 역사가지고 실제 건축물, 구조물들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 두 번째 책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물은 아니고 그냥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조성된 공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러니까 조금 영역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구조물, 조형물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어떤 기업 공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 책은 건물 위주의 조금 더 무거운, 더 다크한 공간들이라고 하면,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일상적인, 조금 더 말랑한
그런 요소들이 좀 섞여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성 이런 걸 조금 아까 질문하신 거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책에 담겨 있습니다. 깨알같은 책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저기 지금 되게 놀라웠어요. 김수근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어떻게 그 알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싫어지려고. 근데 공부해 보면 김수근이 일본에 유학 가서 그 동료들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요. 설계 공고 이게 참여해서 김수근이 속한 팀이 만들어낸 안이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정권을 잡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분들이 일본에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김수근이 그 군사 정권과 결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열을 맺게 돼요. 그래서 김종필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많이 관계를 맺고 정부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부 기관 중에 하나 공공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산업기술연구원 아니면 한국산업기술원 같은 곳의 사장까지도 돼요. 그래서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거기 실제로 그 작품 리스트에 보면 발주가 이 정부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리스트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이게 설계하면서, 왜냐하면 그 설계할 때 그 디테일하게 마감재까지 다 뭐 이렇게 하다못해 책상은 뭐 고정돼 있고 라운드는 둥글어야 되고 이 조명은 어떤 조명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입을 하거든요. 물론 김수근이 직접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면 자기가 그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지는 않지만 이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세밀하게 이제 분업화돼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건물의 용도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저는 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탁한 거랑 상관이 없고, 저는 이 건물에 그 건축미를 그리고 지상으로 올리면서라는 거는 저는 여기서는 약간 악의 방법성 얘기처럼 즐겼다고 보거든요. 그냥 정부의 거를 내가 많이 땄어 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문도 엇갈려서 했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미 머릿속에 그 안에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첫 책에서 이 김수근이 너무 악의적인 부분을 만들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건축가가 이 건축가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건물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그 기능을 굉장히 충족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건물을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름은 부국해양연구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해양연구소로 강판이 붙여 있고 이제 치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는데,
작품 설계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을 때, 이 공간은 치조하는 공간이야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거기에 악의적으로 누군가 그 무고한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겠다라고 이 고문하는 공간이라고 설계를 했겠냐라는 거죠.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자기가 정부에 일조한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겠지. 여기에 비이성적인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했겠냐라는 거는 의문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 그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간, 치조 공간이 필요하고 남영동 대공무실을 쓸 거다. 그래서 잘 설계해달라.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그런 공간으로만 쓸 것이라고 판단해서 설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리스트에 없는 게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 치조 이 기관이기도 하고 이게 1급 비밀이 아니더라도 비밀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요구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간섭을 잡아서 취조하는 공간. 그러니까 김수근이 이렇게 설계를 맡았을 때 이게 이제 민주운동에서 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막 배반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간첩이나 대공용이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렇더라도 굉장히 반인간적인 공간인데 굉장히 이제 설마 그렇게까지 악용할 줄은 몰랐다는 거가 김수근을 위해서는 한 줌의 변명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섬뜩함을 없애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대공용의자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정부하고 협력을 하고 구역을 했다기보다는 되게 순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고 나 건축가인데 내가 요청하는 거 집만 잘 지어주고 건물만 잘 지어주면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초기에는 발주자라든지 설계자가 비밀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공간이 누구의 설계인지 다 알만한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공식적인 리스트에서 뺀 거는 사후적으로 이제 그가 자기 건물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그냥 굳이 넣고 싶지 않았던 약간 얄팍한 면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모르고 지었다, 도안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런 거는 약간 필드로 하기에는 좀 약한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그 건물 공간 스페이스 그래서 약간 충격이 있네. 네, 그 남영동도 민주 사업 기념 사업회로 이관되면서 새로 기념관을 짓잖아요. 그때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민기사에서 크게 확장해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건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새로 근데 이제 그 기존의 건물은 두고 건물을 증축하는 건데 이게 한동안 오픈을 안 했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공사 기간이 거의 아마 또 끝나가거나 끝났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한쪽에서 공문 막 하고 한쪽에서 테니스 치잖아요. 그 테니스 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1987. 네. 그게 보면 이제 그 제가 한참 그 회의를 진행할 때 그 공간 살려놔야 된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굉장히 대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설량이라고 해서 정책을 굉장히 꼭 해야 된다면 지하를 이용하자. 그런데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그걸 살리는 흔적을 남겨놓는 방식으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입구도 전혀 다른 곳으로 입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보존해서 이 그대로 후대에 남겨두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있을 때 우리 지도 선생님께서 옛날 거를 어떤 식으로 현재화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걸 접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보존하는 것 자체도 좋은 안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지역이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다 결론이 다르게 나는데, 이 남영동 대공무실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지하로만 증축을 해서 이쪽 테니스장도 좀 더 묘려하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겨놔서 이 관람객들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서로 대조적인 공간이라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 소관해야 되는 이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논리에 휩쓸려 결국 이제 가게 됐고, 테니스 치는 공간은 아마 보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 공간은 남영동 대공무실 그 공간은 한편으로 인권, 비이성적인,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그 공간들이 결국에는 민간에게 오픈되고, 그러면서 남겨놨으면 좋았을 아쉬운 점들을 부각하는 하나의 또 상징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논리였냐면, 병산서원을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병산서원 하나만 등재가 된 게 아니고 그 맞은편에 병산이 그 환경 자체를 해서 묶어서 고려해야 된다. 그걸 제가 논리를 가져와서 남영동 대공무실을 요 건물만 남겨두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원형 화단이나 여기 테니스장, 지금은 방치되어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보존을 시켜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능들은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측면에서 다른 쪽에서, 아니면 그 옆에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옆에 건물을 산다든지 해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좀 빼자 주장이었으나, 일단은 이제 다 묵살되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강력한 사례가 나타나서 원형대로 복원하자, 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전 사업에서 그 논의할 때 내부의 정수가 참여하셨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이걸 민주기념 사업회에서 받아서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기존에 의왕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로 진입하면서 이 모든 업무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잘 만들어서 전시관을 더 확장해서 만들자는 아니었고,
반대 이 비상위원회 비대위에서는 무슨 소리냐. 요 공간들은 잘 보존하고 주변에 건물을 이용하거나 그 지하를 이용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두 의견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한 2020년 정도에 이제 그 민기사 안대로 쭉 흘러가서 증축을 하게끔 안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대로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지 싶어요. 왜냐하면 한참 한다고 했었거든요. 완료된 다음에 제가 못 가봐서 정확히 언제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처음에 네. 그 공문하고 하던 데가 그건 그냥 남겨놓고 그 공간은 그 건물들은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2층으로 증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위층 건물들을 뭐 강당 회의실 뭐 이런 걸로 사무실로 썼는데 그것도 이제 보존은 될 거고 그 전에 공사 전까지 이렇게 외부 기획 전시를 굉장히 또 많이 해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문하면서 이런데 카페도 많이 만들고 샵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기념품도 사고 이래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그리고 파티도 해야 된다. 여기 고문 받으신 분들 여기 지나만 가도 막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분들 초청해서 뭐 이렇게 저녁 파티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해서 그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추후에 확인해서 예. 감시의 눈빛을 이제 보내줘야죠. 저는 재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대학원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역까지 가서 차를 세워도 선거를 하고 안국역에 내려요. 안국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문화재단 가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국역 여기 나왔을 때 사실 작년에 이 책 받아보고 작년에 여기 안국역이네 그렇게 느꼈던 게 가면 정말 타일에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히 회의를 갔다가 급히 해야 되니까 맨날 똑같은 코스만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뭐 누구도 보고 어떤 문구도 찾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 대신 되게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3.1 운동이라든지 우리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인물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좋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임대를 해서 가게들을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게들이 되게 열악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게라고 써 있으면서 뭐 무인 무슨 빵 판다거나 뭐 이런 데는 자꾸 바뀌고 그런 게 지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 공간에서도 뭔가 워크숍도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지하철의 안국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워크숍이 일어난다든지 전시 공간이 일어난다든지 1년 내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라가다가 그 전 일본 문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알파문고 크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뭐 먹는 것들 이렇게 판 노점처럼 돼 있고 그런 곳들이 조금 더 그 관련된 사람들을 투어한다든지 지하철역을 투어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엔 조금 일찍 가서 지하철역을 좀 저도 몇 군데를 좀 돌아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그 일을 참 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잘했죠. 아니, 근데 이제 하나 언급을 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 그 뭔가 이렇게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서울역 자체가 이게 약간 그 주변으로 상가들이 그 노후해져서 낡고 이래서 물론 이 그 7017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변의 상가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 살아나는 약간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매년 그 유지 비용들을 어떻게 이게 이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좀 더 투입을 이 비용을 예산을 짜고 비용을 들일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더 있으면 이제 완벽할 것 같은 생각을. 그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건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안 그렇다면 일단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타이어 자국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무슨 병마용뱅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되게 이렇게 좀 하나의 조형물을 전체 전경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마케팅 심리 쪽에서는 조금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둡다 무겁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그 견해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색을 많이 뺐어요. 색을 많이 빼갖고 최대한 좀 덜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읽으면서 뭔지 알았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제목하고 뭔지 정체를 모르는 이 사진하고 같이 뭔가 연상을 시킬 수 있으면 괜찮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책은 굉장히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제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세월호 추모관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전식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냐 이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표지의 미적 측면을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게 잘 부각되게끔 최대한 미니멀하게 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제목만 따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딱 감이 잘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정체불명의 이미지 정체불명인데 뭔가 강렬한 뭐 그런 이미지 그렇게 저는 사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도 저도 이렇게 책방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책방에 오신 분들에 이거 같이 가자고 얘기했더니 다크 투어리즘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아픔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함께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너무 무겁지 않고 파티를 벌어줘야 되고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다크 투어리즘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그래서 왜 저기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새로운 단어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안 그래도 작가님하고 저자 선생님하고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이 말이 풍기는 그 다크함을 좀 뭔가 이렇게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가꿀 수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해보면 다크투어리즘 우리말로 흑역사 탐방이라고 해요. 그거는 더 다크하죠. 네, 저도 아니 사실 질문 겸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저희도 이제 저희가 나온 책에 이제 그 답사로 제주도를 갔다가 저희가 기획안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제주도 4.3 평화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송악산이라든지 제주도의 곳곳에 서며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거기에는 다 다크 투어리즘 코스를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별로 다크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는 그 제주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과 그 잔인한 역사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막 아무튼 가슴 아픈 것들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다크 투어리즘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외국 단어인지 우리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다크 투어리즘 자체가 좀 더 많이 퍼져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그 기념비적인 게 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역사 탐방, 기술 탐방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크라고 하고 역사 탐방의 다른 점은 근현대 역사가 있는 경우에 다크가 붙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랑 멀리 떨어지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다가오고 교육도 지금 정치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다크 투어리즘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참고할 도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사주관 도서관은 앞에 두 번. 네, 그렇죠. 저도 그 잠깐만요. 다크 투어리즘을 그러니까 그 단어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정확하게 명칭은 나오지 않는데 그 타고 내려가면 다크 투어리즘을 역사 교훈 답사 정도로 정리를 해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직관적으로 흑역사 탐방 해버리면 흑역사가 뭐냐? 흑역사는 그러니까 부정성을 품고 있는 공간들, 그 역사들 그런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을 답사하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뭐 그런 아주 저기 무겁지 않은 그러면서 교훈적일 수 있고 교육적일 수 있는 지극히 초등학생들이라 그러면 단체로 이제 어디 가서 박물관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교육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은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TV 프로에서 다크 투어리즘 얘기를 할 때 다른 것도 있지만 옛날에 감옥으로 아주 오래전에 감옥으로 썼던 데를 호텔로 개조해서 사람들 이제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공간들을 이제 구경하러 오고 이런 것들도 다크 투어리즘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할 때는 다크 투어리즘은 아주 무거운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다행스럽게 1편에 이어서 2편에 좀 가벼운 공간으로 이어진 거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 주변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는데 어디 거대한 어떤 역사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데서 출발할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 명칭들은 보면 그 부산이라고 그러면 소뚜껑이 뭐 엎어져 있는 부자에서 그런 산에서 명칭이 지명이 유래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이 어딘지를 한번 둘러보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서울에 너무 많아요. 서울에 제 주변에도 집 앞에 집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기자가 연락이 왔는데 성수대교 붕괴된 데 같이 가서 현장 답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뷰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갔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근사한데 아니면 거대한 담론을 품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시작할 게 아니고 주변에 그냥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게 오히려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 2개 중에 하나는 해소가 됐는데 하나가 사진 속의 인물들이 누군가 질문이었나요? 네네네. 여기 강좌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7017, 윤슬, 그리고 그 여의도 그 지하벙커, 지금은 여의도 지하벙커는 그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철원의 노동당사, 모란공원 뭐 이렇게 그 광장을 꾸려서 진행했을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서 윤설 공간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오이 교차 학살의 현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 저희가 기억교화 만들면서 여기 어르신들 이 동네 소편의 어르신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가 그래서 기가 센 곳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다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헤로마라우스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네, 여기 밑에까지 옛날에 들어와서 하면 그 물에다가 세우고 총을 쏴야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돼서 매번 이제 북한군에 했던 사람들을 국군이 쐈다가 그 다음에 북한군이 오면 해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계속 죽이는 자리였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조금 더 찾아보면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서 심학사 산남리랑 석태리가 되게 기가 세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공식적으로 국가기록에서 확인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단체나 이런 데서 증언들 이렇게 체력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향도 금정물 같은 데가 지름은 많이 알려드리지만 초창기에 그거 정말 많이 발굴해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하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찾아보면은 그런 장소들을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되게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나면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이 됐대요. 광화문 광장 주변에 일대가 열린 그 역사박물관 같은 공간이어서 뭐 한 1년은 걸릴걸요, 제대로 돌자 그러면. 거기 지금은 없어진 그 서쪽 그 동탑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서쪽에 성탑은 없어졌는데 그때 일본 애들이 도시계획 하면서 전철로 부시고, 그리고 뭐 건축문에서부터 저쪽에 그 청와대 올라가는 그쪽 길 7궁도 있고, 자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엄청나요. 그 알아볼 때가 답사할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려면 일이 되니까 그렇다 치면 뭐 책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봄에 봄날들이 간다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래서 가서 좋았으면 깊게 이제 본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로 가게 되면 지칠 것 같아요.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인가 답사가 있어요. 다들 뭐 도와줘서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들 많이 갈 곳이 되게 저기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네, 어두운 곳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파란 데로 가세요? 예, 봄에 가을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그 한 곳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에 가는 건 그 영월 영월에 가요. 영월. 네, 책에 나오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봄에 가는 게 서소문
그 성지 역사박물관에 네, 봄에 가을이 영월이고. 하긴 한데 오늘 강연 그 경품이니까 원래 고소동도 처음 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네. 오늘 재밌으셨어요? 예. 네. 저는 그 남영동 공부실 한 몇 년 전에 전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 이야기된 사실 그 나선형 계단이 굉장히 막 치를 떨었는데 이게 후대에 이렇게 리모델링 된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건 사실 좀 들어가는데 거기 아마 개방하죠, 그죠? 한번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건을 좀 다시 해볼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 역사 공간들이 사실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찾아보면 이렇게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야 이제 또 지금 내일 세월호 그것도 있는데 왜 그런 좀 비극의 그런 걸 추모하는 공간들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만들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고요. 열심히 열강해 주신 김수희 쌤.